그러면 결국에 가제시문과 나제시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가제시문과 나제시문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이 두 내용이 어떻게 종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가제시문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개인적 차원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아? 나제시문은 집단적 차원의 집단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똑같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둘이 논의하고 있는 범주가 지금 다른 거예요. 약간 개인적 기억, 집단적 기억. 그죠? 근데 가제시문 개인적 기억의 핵심 논지를 살펴보면 기억은 선택적으로 기록돼요. 재생은 기억을 떠올릴 때는 재구성이 일어나요. 이야기 지어내기가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기억의 재구성이 무의식적으로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곡되기가 쉬워요. 잘못된 기억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쵸? 집단 기억의 핵심 논지는 뭐였지? 구성원들의 자전적 기억, 즉 요게 얘기하는 건 개인적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기억들이 선택적으로 수집 재구성돼서 집단 기억이 됩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의 기억의 왜곡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지만 집단적 차원에서의 기억의 왜곡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집단적 기억은 뭐에 의해서 강화될 수 있어요? 대중매체가 집단 기억을 강화시켜.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북한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았을 때, 뭐 70년대, 80년대 반공 영화들이 엄청 많았어요. 선생님도 내가 본 건 아니야. 그 시절 사람은 아니야. 반공 영화. 그래서 막 북한 사람들을 괴물로 표현하고 김일성을 돼지 악마와 같은 돼지로 표현하고 막 이런 영화들이 많았다면, 90년대에도 남북 관계를 다룬 영화들 보면 거의 다 남북 관계의 갈등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근데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나고 선생님이 북한 갔다 오고, 선생님 북한 갔다 온 얘기 해줬나? 여기서? 안 해줬나? 선생님 월북한 건 아니야. 합법적으로 다녀온 겁니다. 선생님 북한 갔다 오고, 이때는 갑자기 남북 관계를 굉장히 아름답게 그리는 영화들이 많이 등장해요. 공동경비구역 JSA라든지 뭐 웰컴 투 동막골이라든지 등등 이런 류의 영화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집단 기억이 대중매체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강화되고 전파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잘 종합시켜주면 돼요. 얘들아, 두 개의 공통적인 특성이 뭐야? 개인 기억과 집단 기억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특징이 뭐예요? 왜곡된다는 거야. 맞아?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목적에 의해서든 기억이라는 건 개인적 차원에서든 집단 차원에서든 기억이라는 건 왜곡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야. 왜곡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뭐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사실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과 달라진다는 거는 기억이라는 것이 가진 속성이 어떤 속성을 갖게 된다는 거지? 사실은 어때? 사실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쵸? 기억은 어떤 성격을 지닌다는 거야? 개인적 기억이든 집단 기억이든 객관성이 아니라 주관성을 띠게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결국. 맞아요? 일반화 시켜보면. 그래서 두 개를 통합적으로 서술해 보면 기억은 재구성한 창조물이에요. 선택적 기록을 재구성한 창조물이야. 이거는 개인적 차원이나 집단적 차원이나 마찬가지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게 갖는 속성은 객관적인 게 아니야. 어떤 거야?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한 거야. 기억이 뭐야?
핵심적인 답변이 이게 되겠죠. 기억이라는 건 뭐야? 아, 기억?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야. 그거 주관적인 해석이야. 왜곡된 거야. 라고 답해주는 게 제일 핵심적인 답변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개인의 기억 그리고 이를 종합한 집단 기억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사건을 재창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안정적인 의식체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기억의 기능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문제 해결 뒤에서 이제 좀 이따가 볼 논제 요구가 서로 충돌하는 집단 기억 간의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었잖아. 문제 상황이 있을 때는 항상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집단 간 기억 왜 달라? 집단 기억 간 충돌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럼? 기억이 어떤 성격 때문에 그래? 어떤 속성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얘들아, 기억이라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면 싸울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하나의 사실이니까. 근데 기억이라는 게 어떻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기억이라는 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선생님이랑 누나랑 맨날 싸우는 것처럼. 알리샤 퀴즈를 처음에 누가 알려줬네, 뭐 내가 알려줬네, 네가 알려줬네, 막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웠단 말이야. 기억이라는 건 주관적으로 재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의 원인, 다시 말하면 기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해결 방향도 제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억의 주관성이 문제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 객관적으로 기억을 판단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필요해져요. 맞아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논제 요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요 가와 나를 종합해서 기억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술하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와 나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독해하면서 기억이라는 논점에 대해서 각각의 제시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잘 정리를 해보고 나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다 보면 아, 얘는 개인적 기억에 대해 다루고 있고 나는 집단 기억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라는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개인적 기억이든 집단 기억이든 기억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된다? 선택적으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얘를 다시 한번 개념화, 일반화시키면 기억이라는 건 뭐다?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일반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요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되면 해결 방향이 나오게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집단 기억이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주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뭔가 판단할 수 있는 방안들, 방법들을 마련해야 되는 쪽으로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논제 요구 부분 해결로 넘어가면 두 번째 논제 요구 뭐예요? 서로 충돌하는 집단 기억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어느 쪽 집단 기억이 더 타당하냐? 내지는 어떤 기억이 더 올바른 기억이냐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라고 했어요. 문제는 뭐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집단 기억이 충돌하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사례가 나제 신문에 나온 것처럼 일본과 이웃 국가들 사이에 전쟁에 대한 집단 기억이 달라. 그쵸? 또 일본 내에서도 자국이 벌였던 전쟁에 대해서 집단 기억이 갈라지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원인 뭐라고? 충돌 왜 벌어지는 거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 속성이 어떻다? 주관적이다. 그치? 정치적 목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의도에 따라서 기억이라는 건 선택되어지고 재구성되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관성과 상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집단 기억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와줘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뭘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가 또 나올 건 아니잖아. 적으라고 비워놓고 맨날 적지 말라고 하지. 얘들아, 그래서 요 방향을 우리가 이제 평가 방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잡았어. 원인이 기억의 주관성 때문이네. 그러면 최대한 기억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네. 방향은 큰 틀에서 나왔습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각화 시켜주고 구체화 시켜줘야 돼요. 그죠? 여러 가지 범주화를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의식적, 개인적 차원의 해결, 뭔가 방안들과 제도적 차원의 방안,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문제잖아. 그지?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이 이 범주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얘기했었는데, 지구온난화라든지 이런 식의 뭐 국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주체를 기준으로 범주화시켜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국제기구가 할 일, 각국 정부가 해야 될 일, 각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해야 될 일, 이런 식으로 범주를 나눠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내 기억만 바라보지 말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집단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의식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집단의 기억들이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는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집단 기억을 검증할 때는 항상 뭘 활용해야 된다?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것만이 답이라고 선생님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생각한 이런 식의 해결 방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또 기억이 형성되는 시점에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고려한 비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 집단 기억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만들어진 배경과 의도를 고려해보면 조금 더 그 기억의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도적 차원에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집단, 기구가 객관적으로 통찰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집단이나 기구의 중재를 받는다. 예를 들어 한일 간의 역사 갈등 같은 경우는 뭐 국제기구, 유엔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중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유엔 같은 국제기구에서 만든 객관적인 한일 양국과 다른 한일 관계에 상관없는 중립국들이 포함된 뭔가 조사위원회를 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켜줄 수 있겠죠. 그죠? 또 충돌하는 집단 간 개관적이 아니고 객관적 연구, 합의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역사 연구하는 뭔가 단체를 만드는 거야. 기구를 설립하는 거야.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내용들부터 하나하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들부터 합의해 나가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면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혹시 알아요? 독일이 나치 때 엄청난 이제 반인륜적인 전쟁을 벌였었잖아.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 교과서를 함께 만들어요. 양국이. 그 공동 역사 교과서를 사용해. 우리도 일본하고 그런 걸 해보자. 일본은 절대 안 하겠지만
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또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우리가 뭐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겠는데, 한일 양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집단기업의 의도적인 왜곡, 정치권에 의한 의도적인 왜곡을 감시하는 활동을 벌인다든지, 아니면 한일 양국의, 선생님 계속 지금 한일 양국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충돌하는 집단기업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에요. 그죠? 일반화시켜서 서술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사례로서 한일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뭐 학계의 노력, 서로 충돌하는 집단기업을 가지고 있는 집단끼리, 집단 내의 학계끼리 모여서 학문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뭔가 이견을 좁혀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이 외에도 이 방향, 사실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뭔가 평가 방안들이 있다면 다 타당한 평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참고로 우리가 일본에게 역사 왜곡에 대해서 항의하고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려면 우리도 베트남과 우리 사이에 있는 집단 기업의 충돌을 좀 잘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베트남전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기억나? 집단 기억이라는 건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 베트남전 어떤 식으로 기억해요? 민주주의 위에 가서 싸웠다 이렇게 생각해?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그지? 대다수는 그때 우리가 파병한 대가로 미국한테 원조를 받아서 경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어. 그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집단 기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베트남전에 대해서. 가끔씩 택시를 타거나 이랬을 때 베트남전 참전 용사 아저씨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 자기가 베트남 가서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이 건방지게 나이도 어리고 내가 그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럴 수는 없잖아. 예, 이러고 있지. 그치? 선생님 한 번은 또 어떤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박근혜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뭐가 불쌍한데요? 막 물어보니까 내가 되게 표독스럽게 물어봤거든? 뭐가 불쌍한데요? 막 정색하면서. 그랬더니 아저씨가 약간 얘랑 잘못 말싸움이 나면 안 되겠구나.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냥 이러더라고. 나이 든 사람들 마음도 이해해줘야 돼. 막 이러시더라고. 우리가 너희들 베트남 가면, 베트남 가본 사람. 베트남 가면 시골 마을마다 증오비라는 게 써 있어요. 증오비. 비석인데 말 그대로 한국군을 증오하는 내용이 담긴 비석이야. 그리고 그 비석 뒷면에는 그 마을에서 한국군에게 학살당한 주민들의 이름 명단이 쭉 적혀 있습니다. 이게 마을마다 있어. 베트남전 때 얼마나 한국군이 잔인했던지 우리 쪽에서는 용맹하다고 표현하죠. 용맹하게 작전을 잘 수행했다. 미군보다 뭐 전투력이 높았다 막 이러는데 얼마나 잔혹하게 학살을 했던지 학살된 막 마을 사람들 그 명단 보면 3살, 2살짜리 애기들도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합니다. 강간도 엄청나게 당하고. 그래서 베트남전 때 베트남에서 한국군이 진짜 악명이 높았어. 잔인하기로. 뭐 증언에 따르면 학살한 다음에 그 막 시신을 다 훼손해가지고 쭉 나무에 다 걸어놓고 겁을 주려고 베트공들한테. 아무튼 굉장히 그래서 마을마다 증오비가 서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베트남전에 대한 집단 기억이 우리와 베트남 사람들은 완전 다르지. 우리는 그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요? 산업화의 초석이 된 뭔가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었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산화를 막고 민주주의를 퍼뜨리는 어떤 전쟁,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인들의 기억 속에는 한국군은 악마야, 악마. 악마 그 자체야. 오죽하면 마을마다 증오비가 서 있겠어. 증오비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어? 그런 단어조차도 처음 들어보잖아. 그치?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으로
베트남전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유감 정도를 표명을 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사과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시민단체 차원에서 베트남 시민단체들과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항상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내 자신이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